이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의 그 탁월한 능력은 상대방을 경쟁자를 죽이기도 하지만 그 자기 편들을 아주 철저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최순실이 그걸로 해서 챙겼고 네. 최은순이 그걸 가로챘다는 얘기입니까? 가로챘다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순실 씨가 못 나오는 이유가 예. 최은순이 김건희 씨가 원치 않아서 못 나오는 거죠. 자기 비리들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김건희 씨보다 한동훈 씨가 능력이 못 미치죠. 수가 약하다. 그렇죠. 김건희 씨가 훨씬입니다. 지난번에 이분 말씀 듣고 제가 정말 충격을 많이 먹었지요. 단순히 세관을 통해서 마약 들어오는 거 봐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윤석열,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했다. 이야, 정말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 백경정님한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는지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 요즘 현직에 계셔서 바쁘신데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죠? 네. 지금 진짜 대한민국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박정훈 대령은 다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우리 백경정님은 지금도 기동대 그대로 계십니까? 네, 하국지구대 그대로 근무하고 지구대. 네네.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만 하신 분인데 왜 경찰은 군대하고 달리 더 늦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제가 또 입장 곤란하게 해드렸네. 아이고.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왔다 가신 대로 지금 마약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아주 높아지고 있거든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세관연루 마약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건 국가 권력이 개입한 마약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예. 그렇죠. 마약 게이트라고 봐야죠. 집사 게이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집사 게이트는 이제 뭐 거기에다가 뭐 말도 안 되는 거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대기업들 돈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해먹은 것 같은데 이건 직접 윤석열,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뒤로 많은 그 파장이 있었는데 혹시 그때 말씀하신 것을 뒷받침할 만한 것들이 더 좀 뭐 보강된 게 있습니까? 저는 이 마약 수사를, 마약 게이트를 처음부터 수사를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브리핑 이후에는 오로지 외압을 저 혼자 감당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배제시켰고요. 또 소통도 안 했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직원들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많은 정황들, 그다음에 외압을 받으면서 느꼈던 많은 정황들, 그리고 저를 제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면서 실체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저항하면서 또 느꼈던 그런 정황들. 대통령 내외에 윤석열, 김건희 씨가 마약 사업을 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약 게이트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갈라지게 된 계기도 그리고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이유도 바로 어쩌면 이 마약 게이트 때문일 거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도 변함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제 일관된 해석이고 판단이고요. 내란에 이르게 된 배경과 원인이 이 마약 게이트에 있다.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마약 게이트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럴 것도 같다 싶은데 우리 백경정님이 쭉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함으로 이렇게 됐다.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 윤석열, 김건희 씨가 언제부터 비상계엄을 하고 나라를 다시 한번 훔쳐야 되겠다. 내란을 생각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비상계엄과 내란을 예비 음모하고 실행에 착수하고 이렇게 된 배경을 윤석열과 한동훈의 이 행동과 그림자를 쫓아가 보면
설명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약 게이트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백경정님이 그동안 쭉 보셨을 때 이게 윤석열 부부가 개입이 돼 있어서 나라를 망하게 할 치명적인 사건으로 보신 것인지 아니면 국가 권력기관 다수가 다 개입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는 건지 어느 쪽이십니까? 둘 다 해당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국가 권력기관, 안보기관 모두를 공범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능력이 아니고 저는 김건희 씨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의 그 탁월한 능력은 상대방을 경쟁자를 죽이기도 하지만 그 자기 편들을 아주 철저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이 마약 사건을 마약 사업을 하면서 국가기관, 여기서 국가기관을 말씀드리면 인천공항에 있는 뭐 국정원 방첩사 포함되는 게 그 부분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실에 아주 그 안보에 아주 강력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안보의 주축이죠. 대통령 안보실을 같이 공범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그 능력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김건희의 어떤 점들이 특별히 좀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가 그 재산을 부를 축적해오는 과정들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마약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평택항을 들여다봤고요. 거기 이제 관세 포탈 하면서 부를 축적했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또 정대택 그 선생님 사건도 있잖아요. 공범자 그 동업자가 하는 사업에 돈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반드시 그 동업자를 패망의 길로 이끕니다. 맨 처음에 평택항에서 보세 이렇게 하고 그랬던 것에 최은순이 관련이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김건희도 그러면 같이 개입했다고 보십니까? 그때 평택항에 김건희 씨의 존재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씨의 고모부 장진호 씨가 거기서 따리를 틀고 세금 관세 포탈을 하면서 부를 축적했다. 그런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게 몇 건이 있습니다. 평택항에서 밀수 관련된 것을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 전에 평택항에서 했던 게 지금 10년 전으로, 10년 전으로 벌써 올라가는데요. 그때는 김건희가 뭐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는 장진호 씨만 평택항에서 그 보세 창고를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도 김건희가 윤석열과 같이 살 때인가요? 그 시절입니다. 결혼해서 그 초기 단계 최은순 씨가 우리 사위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사위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검사였을 때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의 비호보다는 최은순이 개인기로 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최은순과 장진호의. 그래서 이제 최은순이 뭐 그런 개인기를 발휘해 가지고 얼마 찔러주고 밀수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신세를 진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개입이 돼서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단순히 그걸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최은순 씨의 개인기라기보다는 그 전에 평택항에서 실세 역할을 했던 사람 최순실이었어요. 근데 최순실이 거기서 관세청 그 현직과 전직 직원들하고 어울려서 관세 포탈 행위를 했다는 그 혐의가 있었는데 그걸 알고 최은순이 접근을 해서 이 사업을 내가 최은순을 배제시키고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뒤를 윤석열 검사가 봐줬다는 거죠. 그러면 최순실하고 최은순도 서로 알아요? 그럼요. 그래서 알아요? 지금 최순실이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그래요? 그 이유가 있는 건데.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때 그 최은순 씨가 윤석열 검사, 자기 사위라고 하는 검사를 이용해서 그때 국정농단 사건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국정농단 사건을 윤석열 검사가 취급하고 있던 그 시기하고 맞물립니다. 그때 최순실을
강력하게 압박해가지고 최순실이 그 가지고 있던 그 평택항의 모든 이권을 최은순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수사한 영역이 아니어서 그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아니 이제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최순실이 그걸로 해서 챙겼고 네. 최은순이 그걸 가로챘다는 얘기입니까? 가로챘다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은순과 최순실이 짜고 한 것은 아니고? 네, 그건 아닙니다. 짜고 하고 그랬으면 지금 최순실이 이미 사면이 됐겠죠. 최순실 씨가 못 나오는 이유가 최은순이 김건희 씨가 원치 않아서 못 나오는 거죠. 자기 비리들을 다 알고 있고 뺏었잖아요. 최은순 일가에서 최순실의 모든 이권을 뺏었는데 최순실이 나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최순실이 그렇게 당했으면은 이런저런 루트로 계속 그런 걸 밝힐 수도 있을 텐데 왜 안 밝혔을까요? 최순실 씨도 최은순 씨 못지않게 영악한 사람이죠. 지금은 나와야 돼요. 나와서 나온 후에 그 일을 도모해야지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윤석열, 김건희 씨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그런 언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었던 그러면 거죠. 그 전에는 윤석열 세상이었으니까 말을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최순실 씨가 얘기해 볼 수도 있겠네요. 나오게 되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난 또 최은순, 최순실 관계는 또 처음 들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돈 되니까 뺏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돈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일가를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이권이 평택항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마약 사건을 계속 하시고 그쪽을 들여다보셔서 그렇겠지만 고속도로 틀어가지고 땅값 올리게 하는 거, 주가 조작해가지고 돈 챙기는 거 이런 것하고 마약 사업하고는 규모가 잽이 안 되죠. 전혀 결이 다릅니다. 이 마약 게이트는 안보 기능을 무력화시켜 버렸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게이트란 말이에요. 그런 양평 고속도로 공천 개입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질이 안 좋은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약 게이트하고는 결이 다르다. 마약 게이트는 국가의 계속성, 이게 헌법상 대통령의 수호 의무거든. 국가의 계속성이 안보고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도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거든요. 그 헌법상 의무를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모두 저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다.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개입하고 무마하고 막 그래 덮으려고 했는가 이런 거 한번 좀 짚어봅시다. 그 2023년 2월인가요? 네. 말레이시아 우에이와 네. 이 조직 검거되고 또 막 도망가고 그랬을 때 네.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 국정원 이런 데까지 다 개입해서 덮었다 이런 의혹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확실합니다. 2월 5일 날 그 전부터 1월 23일부터 들어왔잖아요. 23년 1월 23일, 24일, 27일, 30일, 2월 4일 이렇게 계속 들어와요. 이것은 국정원하고 관세청이 열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때 그 말레이시아에서 쿠알라룸푸르에서 대한항공을 통해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던 비행기들은 일제 검역이 걸린 비행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2월 5일 날 한 명이 검거되고 3명이 도망갔잖아요. 그때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수사 속도나 수사 의지를 보면 아주 대단했어요. 꼭 검거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웠거든요. 그날 오후부터 수사가 중단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 인천공항 내에 그 수많은 권력기관과 공공기관을 순식간에 잠재울 수 있는 곳은 어느 한 군데 힘만으로는 어렵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제압하려면 가능합니다만 이건 국가 안보 권력기관을 한 축을 막아야 되고요. 다른 쪽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축으로 움직였다. 국가 권력기관, 안보기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명을 직접 수행하는 국가안보실이다. 국정상황실도 있습니다.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이에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직속입니다. 예. 근데 국정상황실은 즉시 보고받고요.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마약 게이트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대통령이 개입해 있잖아요. 대통령 내외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개입해 있는 건데 국정상황실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실장, 그 다음에 거기서 실세가 있죠. 안보실장보다 높은 사람이 한 분 계셨잖아요. 그때. 김태효? 그죠. 1차관. 예, 1차장. 예, 1차장. 김태효 1차장이 대통령의 명을 예. 수행을 했을 거다. 그리고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그 마약 사건을 순식간에 명령을 해서 덮는다? 어렵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수행한 사람은 최소한 검찰에서는 한동훈급이 돼야 된다. 이원석 검찰총장만으로도 어렵다. 참, 지금 도대체 이거 밝혀지면 어디까지 갈까 싶은데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그때가 2023년 2월이잖아요. 네. 근데 2023년 4월에 국가안보실장이 바뀌어요. 그때 우리는 국가안보실장이 김태효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서 바뀌었을까? 또 그때 막 블랙핑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좀 나라에 뭐 좀 그 대통령 흠나고 뭐 이래서 그렇게 바뀐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면 그 외교 분야의 안보실장이라든지 안보실 외교비서관 경질된 것도 그럼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황들이 안보실장까지 바꾸는 상황이 됩니까? 인천공항은 국경입니다. 예. 하늘 국경이라고 표현하는데 휴전선만큼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을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마약을 신체에 각 개인이 4kg씩 부착하고 침투를 하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휴대용 캐리어 그 안에 10kg 정도의 물건을 담을 수 있는데 예. 그게 무사 통과하던 상황인데 그걸 관세청과 국정원이 열어주고 있었어요. 그럴 때 새내기 여직원 한 명이 원칙적인 근무를 해서 우연찮게 검거를 하게 됩니다. 검찰이 즉시 개입하게 됐죠. 검찰이 알게 됐습니다. 그전엔 검찰이 몰랐는데 이때 한동훈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됩니다. 한동훈 그때 법무부 장관은 검수 원복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검찰권을 공고히 해서 검찰공화국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했던 절차와 시스템을 신봉하는 그런 주의자였는데 그때 마약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과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그 눈치를 못 챘겠습니까? 이게 열려버렸다. 국가안보가 열려버렸다. 관세청과 국정원이 이미 뒤를 봐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우선 급하니까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니 빨리 막으려고 했을 겁니다. 일단 덮고 메시지를 던져요. 지금 뭐 유통이 심각하다 그러면서 엄벌해야 된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면서 심우정에게 경고를 주지만 심우정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특별한 비호를 받고 있고 소통하던 그런 상황이어서 교감이 있어서 계속 열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3년 2월 27일 날 김해에 내려가서 제가 한동훈과 이원석과 송경호가 심우정을 매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경고였다. 대통령에 대한 경고는 안보실에 대한 경고였어요. 경고망동하지 마라. 비선이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한동훈이 경고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한동훈을 비롯한 검찰주의자들과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동훈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한동훈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은 한동훈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한동훈의 진심이었고 이 마약을 이용해서 경찰에 넘어갔던 수사권을 다시 원복시키고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 마약을 통해서 검찰권을 공고히 시키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속았잖아요.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내에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에 엄청난 국세를 투입을 했고요. 그런 돈들이 제가 의심이 되는데 그런 돈들이 마약 자금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말레이시아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류를 집중시킵니다. 마약을. 필로폰만 그래요. 필로폰만. 주변국들에서 들어오던 마약들이 인천공항으로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어요. 말레이시아로 필로폰을 집중시켜서 독점 형태로 지금 인천공항으로 이렇게 들어오던 시기가 23년 1월부터 2월 달이었다. 한동훈이 마약과의 전쟁을 하려고 한 것은 그러면은 진짜 마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우리나라에서 저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은 있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순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해서 성과를 내서 예. 검수 원복을 다시 시켜서 그걸로 이제 성과를 내려고 했던 건데 네. 실제로는 순진한 생각이었다 이거죠. 더 그렇죠. 위에서는 마약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몰랐다. 그래서 김건희 씨보다 한동훈 씨가 능력이 못 미치죠. 수가 약하다. 그렇죠. 김건희 씨가 훨씬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요. 이제 마약과의 전쟁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또 이태원 참사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만약에 마약 관련해서 인력이 많이 빠지지 않았다면 조금 더 잘 막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이런 마음이 좀 후회가 있는데 열린공감 TV인가 거기에서 우리 백경정님 나와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봤는데 뭐 이태원에 그때 당시에 필로폰이 100kg 들어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뭔 얘기예요? 그게 23년 예. 9월 10일경인데요. 예. 저는 23년 9월 10일경에 대통령 내가 마약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했거든요. 예. 예. 그게 이태원 참사가 난 곳에서 직선거리 한 20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곳으로 필로폰을 100kg를 배송시키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누가? 말레이시아에서 그 마약 조직이요? 마약 조직 두목 마이클이 예. 배송시키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100kg을? 네. 100kg이면은 대체로 한 우리가 참 상상이 안 되니까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3천억입니다. 그때 그 나무도마로 계속해서 뭐 20kg씩 보내고 있던 예,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게 잘 먹히니까 이걸 세관에서 특별 관리해서 바로바로 빼내주니까 100kg도 보내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장소가 왜 하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곳 근처로 배송시키려고 했느냐. 그게 굉장히 좀 의심스러웠고 제가 거기를 3번 갔는데 갈 때마다 발걸음이 안 떨어졌어요.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이태원 참사 시절로 돌아가 보면 그 리본 있잖아요. 검정색 리본. 우리가 그 희생자를 기려야 되는데 그 리본을 근조라는 글씨가 보이면 안 되게끔 했거든요. 그 강제했어요. 그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도 그 강제하는 그런 정부가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때 시청역에 분향소가 생겼는데 위패가 없었어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랬어요. 그런 상황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태원 그 참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에 이상한 그 일본 주술사들이 와가지고 뭐 주문을 외고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태원으로 왜 마약을 보내냐고요? 그리고 나서 1년이 다 돼가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예. 23년 9월 중순경으로 접어드는데 그래서 이태원으로 그 마약을 보내려고 했던 상황을 제가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검거한 상태에서 마이크를 속였잖아요. 검거되지 않은 것처럼. 예. 그러면서 작업을 했는데 얘네들한테 바로 실시간으로 위챗을 통해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비행기에 지금 실었다. 그 내용을 제가 김찬수 소장한테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보고하거든요.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이 100kg가 지금 보냈다는데 나무도마로 750kg가 들어오는 거거든. 항공기에. 그 4,000원짜리 나무도마가 운송료 나무도마 하나에 운송료가 4만 원이 붙는데 이게 인천공항 세관을 통과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실시간으로 김찬수 소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그동안 마약을 유통시켰던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드러났잖아요. 이 말도 제가 옆에서 이 조직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작업을 했으니 얼마나 확신을 했겠습니까? 바로 보고를 하니까 그때 김찬수 소장이 대통령실로 비선 보고를 해서 그때 윤희근 청장이 말레이시아로 갑자기 등 떠밀려서 갑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청을 직접 찾아가요. 급하게. 거기서 후세인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을 만나서 양국 간의 마약 수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13일 날 돌아옵니다. 그때 윤희근 청장을 거기에 보낸 사람이 누구겠는가? 백혜롱 영등포 수사팀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을 검거를 하고 마약을 30kg 정도 압수했다는 사실은 이 경찰 지휘부에는 아직 정식 보고가 안 됐거든요. 김찬수 소장만 알았어요. 김찬수 소장은 계속해서 대통령실로 비선 보고를 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과 안보실장과 김태호 차장, 1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윤익을 등 떠밀어서 말레이시아를 보내서 국민을 속인 거죠. 왜냐하면 이 백혜롱 수사팀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여럿 검거하고 마약을 이렇게 압수했는데 안보가 뚫린 거 아니냐,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희근 청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희근 청장이 가가지고 그러면은 말레이시아 쪽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윤희근 청장은 속았죠. 그 상황을 모르고 김찬수만 알고 있고 비선라인만 알고 있었다. 윤희근 청장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양국 간에 마약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마약 유통을 뿌리 뽑자 이렇게 결의를 다지고 왔다고 그럽니다. 예. 협의체를 구성해서. 단 한 번도 그 협의 내용이 알려진 적이 없고 우리 조직원들한테. 근데 그걸 속이는 이유는 뭐예요? 두려웠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김건희 씨가. 아니, 난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 윤희근은 그러면은 김건희 부부 그리고 검찰 국가안보실 다 개입돼 있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그 전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은 말레이시아 갈 때는 그러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 모르면 가가지고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조해서 우리가 건절시키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보낼 이유가 뭐가 있는 겁니까?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서 보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누가 기만해요? 윤석열이가? 윤석열과 김건희 씨가 예. 본인들이 말레이시아 마약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걸렸잖아요. 저는 인과관계가 얼른 연결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윤희근이한테 사실대로 야 이거 좀 봐줘야 되는데 말레이시아하고 지금 저기 한데 백혈원 경쟁이 아주 귀찮게 하니까 네가 가가지고 이런 거 우리가 알아서 잘해줄 테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고 했다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저기 했을 때 야 너는 가서 열심히 공조해서 잡겠다고 해. 그렇게 시켜서 갔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윤희근 청장이 9월 13일 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문자를 받아요. 이 마약 성과에 대해서. 그전에는 마약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제가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8시 20분경에 출근하면서 중요한 시기에 훌륭한 성과를 냈다. 잘 알려져서 국민들한테 잘 알려져가지고 이 성과를 부상받도록 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윤희근 청장은 9월 13일 날 출근할 때까지 몰랐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가 잘 안 되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최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이 짝짝짝짝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병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박정훈 대령이 봤을 때 이거는 임성근이가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딱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고했고 잘했어. 그렇게까지 칭찬을 받고 딱 브리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임성근이가 이러다가는 자기가 이제 걸릴 것 같으니까 이종호한테 부탁을 했을 거고 이종호가 김건희한테 얘기해가지고 김건희가 오빠 이 사람은 살려줘야 돼라고 하니까 윤석열이가 화를 내가지고 다 이제 그때부터 꼬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마약 관련된 것은 지금 그림이 이것처럼 딱딱딱 안 나오고 윤석열, 김건희가 언제부터 마약 사업에 손을 댔고 그러면 이태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윤희건은 뭐고 안보실은 뭐고 이게 지금 단순히 어떤 누군가를 봐주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마약 사업을 직접 해가지고 챙기려고 했다는 거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거예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것 때문에 갈라졌고 네. 그다음에 내란을 일으킨 계기가 됐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디테일로 들어가서 윤희건이 등장하면서 윤희건이가 쇼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고 당했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윤희근 청장은 당했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이 언론 지금 그림이 착 연결이 안 윤희근 돼요. 청장의 복심으로부터 제가 살짝 들은 얘기인데 윤희근 청장은 당했다. 서울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 그때 윤희근 청장이 말레이시아로 간 것은 우리 경찰청 차원의 그런 행사가 아니었고요. 외교부 보도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외교부인데 그 국가안보실의 안보 외교를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에서 등 떠밀려서 갔다가 마약 수사 협의체를 체결하고 왔는데 돌아오 보니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윤희근 청장은 계속 침묵했고 소극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조병로 경무관을 징계를 주려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소극적으로 저항을 하는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은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대응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못하고 그 기조를 따라가지만 소극적인 행동들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는 이해가 잘 되는데 앵커님만 이해가 잘 안 되는가요? 그러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최규훈님. 앵커님 설마를 벗어나서 받아들이세요. 상상도 못한 마약 사업으로 나라를 망하게 해서 한일 합병하려고 했던 자들인데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셨는데. 그때 안보실 흐름과 예. 국정원 상황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국정원 예. 인사파동이 22년에 6월달, 11월달에 두 차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렇게 인사파동을 내버리면 그때 김기현 국정원장 시절인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서 그 인사파동이 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예. 인사파동을 국정원에 그 수십 명, 심지어 1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인사를 좌지우지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국정원 그 요원들 아주 유능한 그런 요원들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미리 선작업을 했다. 국정원을 인사파동을 내서 이 마약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작업을 했다. 그 이후에 23년 4월경에 그 안보실 인사파동을 보시면 이해가 가졌습니까? 블랙핑크 예. 관련해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 씨가 굉장히 그 아이돌에 대해서 한국 문화 콘텐츠에서 관심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블랙핑크 방미 관련해서 공연 관련해서는 그 핑계인 거고요. 근데 김성한 안보실장과 김태호 차장 간의 대립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김성한 그때 안보실장은
이 한동훈과 교감을 했을 겁니다. 마약은 이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럼 김성한 실장도 마약 관련된 내용을 알았을까요? 아유,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죽보 인천공항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국가기관하고 공공기관 20개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권력기관들이 뭐 국정원도 있고 방첩사도 있고 공안경찰단도 있고 검찰도 있고 관세청도 있고 농림축산부 그다음 법무부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질병관리청, 농림축산부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안보협의체를 6명에서 7명 정도 구성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수장이 없습니다. 지자체 작은 정부지만 뭐 대구광역시나 부산광역시처럼 지자체장이 통화를 하거나 지시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바로 죽보합니다. 어디로 죽보하냐면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로 직보를 하거든요. 이 보고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에 이때 마약 사건 2월 5일 날 검거돼서 3명이 도망갔다는 내용을 전부 알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정들을 국가안보 권력기관 이 모두를 순식간에 공범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재주가 김건희 씨한테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윤석열 씨도 못 따라가는 그런 재주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포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리를 주죠. 권력을 주죠. 그렇게 해서 마피아처럼 권력기관이 운영이 되었다. 그러는 와중에 말레이시아 발 마약은 수백 킬로가 들어왔는지 그 이상이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350kg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이 350kg 정도 유통이 됐다? 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거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 정도로는. 지난주에도 마약 그 수사 뉴스가 한번 나왔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그 밀수하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총 들고 막 하는 사진을 봤는데 왜 말레이시아가 자꾸 이렇게 등장을 하죠? 저도 말레이시아 다른 곳에 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예. 뭐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이 세 개 국가 있잖아요. 거기서 직접 제조해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남미 쪽 마약도 상당 부분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마약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국정원에서 지금 잡아들인 거잖아요. 그 마약 관련된 것은. 그렇죠. 국정원의 아주 중요한 임무죠. 예. 대테러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잘 알 수 없죠. 예. 국정원에서 대테러 관련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외국에서 활동한 내역은 거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외국에서 활동한 내역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은 국정원의 마약 단속, 마약 첩보거든요. 이번에 국정원에서 잡아들인 그 마약은 뭐 액상형으로 담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뭐 그런 마약이더라고요. 예. 그런 마약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강릉 옥계양에서 코카인이 1,700kg, 약 1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죠. 코카인까지 들어오면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부산 신항에 720kg. 이렇게 마약이 국내에 유통됐다는 그런 정황은 지금 확인되지 않는데 그런 마약류들이 필로폰, 코카인 이런 것들이 국내 주변으로 들어오려고 하거나 국내 대한민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곳으로 퍼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지금 계속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면 연결이 안 돼 있는 곳이 없이 지금 다 해먹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메인 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마약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신상들의 변화가 생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뭐 잘 되고 올라간 놈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백경정님은 쫓겨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바꿈이 일어났고 승진을 했고 이제 권력을
나누어 가졌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딱 네 사람만 일단 네 사람? 네 네. 사람만 설명을 드리면 23년 2월 27일 날 김해에 내려가서 말레이시아 조직원 3명을 검거해 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네. 신준호 부장검사가 이 마약 수사를 실체를 밝히는 게 아니고 그때 2월 27일 날 검거해 온 그 사실만 수사하고 기소해서 덮어버렸거든요. 예. 그 사람이 그 해에 차장검사로 승진합니다. 어허. 그 다음에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김현실 부장검사라고 예. 23년 2월 5일 한 20일 전이죠. 먼저 마약 말레이시아 조직을 적발을 했잖아요. 1명 검거하고 3명을 놓쳤는데 그걸 수사를 하려다가 잘 덮어버렸어요. 세관 직원들을 체포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준호 검사가 승진한 자리로 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영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월 말에 차장검사로 승진합니다. 영등포 경찰서장 김찬수 서장은 이 말레이시아 조직이 검거되는 과정, 필로폰이 들어오는 과정을 저한테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사람이에요.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서장한테만 보고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청장도 국가수사본부장도 윤희근 경찰청장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내용이에요. 그걸 대통령실로 안보실로 비선 보고했다라는 사람이 제가 김찬수 소장을 밀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이 사람이 대통령실로 갔죠. 가서 경무관으로 올해 초에 승진했죠. 승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눈에 가시 같은 백혜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사건, 예. 네, 그게 회자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고발을 사주를 시킵니다. 누구 백경정님을요? 네, 세관 피의자들한테 저를 고발하라고 사주를 시켜서 뭔 잘못으로요? 무고하는 거죠. 아무 자기 본인들의 명예가 침해됐다, 인격권이 침해됐다, 뭐 이렇게 우리는 뭐 세관 이렇게 뭐 봐준 게 네. 없는데. 그런 형태의 고발장을 제출하게 예. 해가지고 그게 그때 조지호 청장과 예. 경찰 지휘부에서 관세청장과 협작을 해가지고 고발을 사주하게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감찰 조사를 해가지고 예. 저를 수사권을 박탈시키고 화국지구대로 쫓아냈죠. 그러면 지금 화곡지구대로 가신 게 네. 세관 연루된 것을 수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고발을 한 쪽은 세관 쪽입니까? 그렇습니다. 고발을 사주했어 경찰 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경찰에서 고발을 사주를 한 건데 네. 고발을 한 쪽은 세관 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루된 게 없는데 백경정이 우리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했다라고 네. 하면서 고발을 하게끔 네. 했고 네. 그래서 그쪽 이제 고발을 시켰으니까 뭐 해가지고 세관은 잘못 없는데 백경정이 이런 식으로 했네 해서 지금 자천을 시킨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작업을 했던 청문감사관이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 자는 누구예요? 백남이라고 하는데요. 백남이 경무관인데 거기에 심지어 백남이의 갑질로 인해 가지고 행안위 청문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직속 부하 직원이었던 모 계장이 백남이의 갑질로 인해 가지고 분신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겨우 살아났는데 전신 40% 3도 화상을 입었다고 그렇게 언론에 알려져 있고요. 그분의 누나의 생생한 그 절규가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갑질이 분명한데 단순 화재로 취급해서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다. 그 누나의 절규였어요. 근데 백남익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경기 남부청에 경무부장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근데 백남익, 김찬수 지금 경무관 승진해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뭐 다른 뭐 조사도 안 받고 지금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백남익 씨는 그 경찰 지휘부 내란 회의도 참석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마약 특검이 필요한 거죠. 지금 뭐 경찰 지휘부가 다 관여가 돼 있고요. 예. 이 흐름이 저는 백혜롱 경정은 순경 출신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지휘부에서 한 축은 김찬수, 이호영이 경찰국장을 했고 최근에
경찰청장 직대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쪽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위시한 간호고 출신이고 서울청장 국가수사본부장들은 고시 출신들이고요. 그다음에 경찰대의 라인이 조지호 청장부터 김봉식 청장 쭉 경찰대 라인이잖아요. 그 세 군데의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 조직에서 한꺼번에 공격을 받다 보니 제가 옴짝달싹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홀로 이렇게 싸워온 거고요. 내용 자체가 지금 앵커님께서도 지금 윤희근 청장 얘기하니까 막 헷갈리시잖아요. 헷갈려요. 예. 예. 이것을 기자회견을 할 수 없을 그런 아주 복잡하고 예. 치밀하게 덮어버린 그런 내용들이라 제가 30분, 1시간 기자회견을 해서 요약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유튜브 방송에서 토크쇼에 출연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짧게 해갖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토크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뭐 윤희근 청장과 서울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갈등은 뭐 그런 식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또 이렇게 궁금하시면 제가 여쭤보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경정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손에 좀 잡히거든요. 혹시 이런 내용을 국회나 또 관련된 데서 좀 귀담아서 이렇게 좀 듣고 싶어 해서 전해준 데가 계십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죠. 물어보는 국회의원께서 단 한 번도 안 계셨다. 그래요? 네. 왜 그럴까요? 제가 자료를 많이 제공을 했거든요. 제가 24년 7월 29일 조지호 경찰청문회 때 그때 제가 경찰 지휘부하고 관세청 지휘부를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예. 네,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을 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조지호 인사청문회 7월 29일 나갔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마약 관련해 가지고 한번 청문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8월 20일 날 청문회가 잡혔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 어필하고 싶은데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가 어떤 자료도 제출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기관만 서울청이나 그다음에 경찰서, 영등포 경찰서 단위에서만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작성한 부분들에는 제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행안위 의원분들이 내용도 너무 복잡하고 이게 거기에 계신 분들도 안보실에 근무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국정상황실에 근무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인천공항에서 마약이 이렇게 수십 차례 뚫렸다. 그것도 인편으로 4kg씩 이렇게 메고 이건 국가가 아닌 거죠. 뭐 믿기 어려웠던지 뭐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지하게 물어본 사람이 없어 제가 그 요청도 했어요. 관세청장 고광효 씨는 뭐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하러 문지방이 닳도록 다니고 경찰 지휘부에도 이렇게 로비하러 왔다 갔다 한다고 내 귀에까지 들리는데 백혜롱을 공식적으로 좀 불러달라. 제가 쫓겨난 이유가 보고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안 하고 국회에 만약에 가게 되면 바로 직위해제 당하고 옷을 벗을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사실을 알리질 못하고 싸우질 못하는데 내 그런 궁박한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제가 좀 아쉽고 유감스럽고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좀 저희가 지금부터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마약 특검 반드시 성사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젤리나님께서 백경정님 이제라도 많은 언론들에서 귀 기울이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부디 명명백백 밝혀져서 복권되시고 부당하게 받았던 불이익에 대한 보상도 꼭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안젤리나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함께하면 됩니다. 정혜숙님, 백혜령 경정님 꼭 이길 겁니다. 민주당 정신 차리고 마약 사건 처리하라. 표고버섯이 조아님, 백혜령 경정님 무서운 마약 카르텔 외롭고 힘들겠지만 더욱더 강하게 파헤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우리가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도록 할 텐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건희가 계엄 발표하는 당일날 그 병원에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뭔가 뭐 프로포폴 맞았을까 어쨌을까 뭐 그런 의심들이 있는데 혹시 그동안에 쭉 이렇게 보셨을 때 김건희가 직접 마약 복용하거나 투약하거나 뭐 이런 얘기 좀 들으신 거 있나요? 그분의 행동에서 좀 의심되는 부분이 좀 관철이 되죠. 아. 마약 필로폰 투약자들은 뭐 다른 마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밤을 새우는 습성이 좀 있어요. 아하. 각성이 돼서 쉽게 잠을 못 이루죠. 그다음에 손발이 자꾸 자유롭지 않죠.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흐느적흐느적해요. 예. 그다음에 이상행동, 반복적인 행동을 하고요. 했던 말 또 하기도 하고. 어디 나갈 때도 국빈 방문 나갈 때도 이렇게 비틀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정상적으로 보일 리가 없겠죠. 이것도 이제 선입견이라서 제가 조심스럽게는 하는데. 그래도 전문가가 봤을 때 마약 중독자나 마약 복용자들 하는 일반적인 행동이 있으니까 그리고 딱 보실 때 이 자식은 막 약쟁이네 딱 하면 대체 보면 맞죠? 그런 건 있습니다만 네. 또 선입견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띄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본인의 투약 여부 이런 것이 이제는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통째로 그냥 마약을 들여와서 판치는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했다면 이건 내란 죄에 버금가겠습니까? 12월 3일 날 한 말씀 드리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자리에 김건희 씨가 없었잖아요.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에요. 예.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10시가 조금 넘은 그런 시각이었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그때 김건희 씨가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게 좀 이상해요. 그게. 근데 그게 이런 얘기하기 좀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 있잖아요. 예. 그게 뭐 선관위 직원 뭐 중에 중국인이 한 90여 예. 명 있었고 뭐 오키나와로 예. 미 해병대가 오키나와로 이렇게 연수원에서 데리고 갔다. 그 뉴스를 보도했던 곳인데 그 이후에 나온 보도 내용이 좀 의미심장한 게 좀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데 이 마약 사건 관련해 가지고 경찰 지휘부에서 경찰청장이 12월 4일 날 세관 피의자들 혐의 없이 종결하겠다고 12월 4일 날 보고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예. 그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결하겠다는 보고서가 경찰 지휘부에 올라간 지 한 달도 넘었다고 그럽니다. 장기간 가지고 있으면서 시기를 조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해버린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24년 10월 달에 종결을 했으니까. 이 마약 사건을 종결하기 부담스러웠다는 말도 있고요. 검찰에서 민정수석 김주현부터 시작해서 검찰주의자들은 이 사건이 종결되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툼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건 이제 소문입니다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이 청구될 때 심우정 반대를 했습니다만 검사장 4명이 찬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윤석열의 마약 게이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취지의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실려서 제가 좀 의미 있게 좀 봤고요. 예. 그걸 좀 알아보려고 몇몇 기자들한테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소문은 있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죠. 예, 한번 그런 것도 차츰 하나하나씩 좀 더듬어 봅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빨리 이것도 좀 진실이 드러나고
억울하게 당했던 우리 백경정 님도 명예를 회복하고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응원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제가 대통령실 만찬에 갔다가 만찬장에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네. 그 대통령 바로 뒤에 병풍이 있었습니다. 네. 그 병풍이 이제 궁중연회도를 병풍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궁중연회도의 병풍에 거의 뭐 95% 이상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연회도입니다. 네. 근데 왕비가 주인공인 연회도인 거예요. 오, 아마테라스라는 게 일본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아닙니까? 지금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이 여신이에요, 여신. 태양의 여신입니다. 일광. 예. 일광이라는 게 일이 날일자. 날일자고 예. 빛 아닙니까? 예, 헷갈리. 예. 윤석열이 지난번에 부산에 가서 식사했던데도 일광 횟집 아니에요? 일광 횟집이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친일화되어 있느냐. 제가 어제도 뭐 이렇게 그 뉴라이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먼저 좀 꺼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일본이 현재의 막부 국가를 안정시키게 발전한 기본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부터입니다. 예.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덤이 일광사예요. 오. 저는 김건희를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사교 집단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다. 재헌절 7월 17일이 조선왕조 건국일 7월 17일이라고 갔잖아요. 예. 그게 재헌절이 이제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날인데 일부러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춰서 7월 17일 날 공포했다. 이게 정설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맞춘 겁니까? 우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정설은 아니고요. 실제로다가 그 조선 왕조의 건국일을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조선 왕조를 건국일을 생각한다는 건 일종의 복벽적 개념. 그러니까 복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왕조 체제, 왕조 국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선조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1919년 3월 1일에 3.1 만세 혁명이 일어나고 그 뒤에 이제 상해 임정의 헌법이 4월 11일 제정되면서 그리고 4월 13일 날이 이제 그 상해 임정이 이제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월 11일 날 재헌헌법이 이제 임시 정부의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공화정을 천명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국권이 뺏긴 것이 1910년이고 그리고 9년 뒤에 3.1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500년 동안 왕조 체제였는데 9년이 지난 뒤에 민주공화정을 천명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 앞선 시기에 1918년에 이미 조선 독립운동을 위한 독립운동 조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대동단이라고 하는 건데 이 대동단이 만들어지면서 민주공화정을 천명을 해요. 그래서 대동단 단장을 하셨던 분이 김가진이라는 분입니다. 이 김가진 선생이 정말 그 고종 때 판서를 역임했던 고종의 최측근 신하였고 가장 높은 고위직에 있던 분이 가족들이 다 상해 임정으로 가게 됐죠. 그 김가진 선생의 아들 김의안 선생이 백범 선생이 이제 비서를 했고 김의안 선생의 아드님이 그 유명한 김자동 선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중경 임시정부 마지막에 갔을 때 김자동 선생 모시고 갔었지 않습니까? 예. 그 집안인데 김가진 선생이 대동단 단장으로 있을 때 그때부터 바로 이 복벽하지 않고 민주공화정을 천명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한제국 이후에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민주공화정을 천명했던 우리 선조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 왕조 건국일에 맞춰서 그 재헌헌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1948년 이제 미 군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예. 미 군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재헌헌법을 만들고 재헌국회를 만들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정부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지
조선왕조 건국기를 맞춘 건 아니다. 그건 이제 그렇군요. 일종의 호사가들의 이야기다. 예. 예. 날짜가 그렇게 겹쳤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뭐 약간 뭐 여담으로 하자면은 뭐 그런 거죠. 앞서 그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인사 정책이 적재적소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적재적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조선시대 정조임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바로 탕평 정책의 핵심입니다. 정조 탕평 정책이 줄론 탕평이라고 해서 적재적소에 당파를 초월한 인재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영조대 탕평, 영조대 탕평은 완론 탕평이라고 해서 DJP 연합 같은 거예요. 연합체계, 노론, 소론, 남인 이 3당의 그 퍼센트를 나누어서 관직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조의 정책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 정조의 정책을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실에 원내 부대표로 예. 이렇게 이제 저녁 식사에 초대돼서 갔다가 이제 그 청와대로 돌아가는 날짜를 언론에서 보니까 9월 22일이더라. 9월 22일. 예, 예. 그게 언론에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100일 되는 날이 아하. 9월 22일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에 맞춰서 그 청와대로 돌아간다고 해서 언론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예. 대통령님이 이제 저희들 배웅해 주는 자리에 제가 옆에 서 있다가 그 강훈식 비서실장님하고 대통령님하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세 분이 이제 서 계시는데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아, 9월 22일 날 청와대로 돌아간다면서요? 그랬더니 아, 언론에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무슨 뭐 날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여쭤보길래 아, 이 날이 저 정조대왕 탄신일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그냥 대통령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9월 22일 예, 정조- 9월 22일. 오. 그래서 이거 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 표현으로 도수가 맞아 들어가는 거라고 네. 하는 건데 그래서 대통령님이 정조 계승하겠다고 계지술사한다고 맨날 그러셨는데 돌아가는 날도 이게 정조 탄신일 돌아가는 거 이거 알고 잡은 거냐 그냥 잡은 건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호사가들의 이야기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예, 뭐 예, 또 즐겁게 하고 또 나름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조금 전에 그 이제 재헌헌법 날과 또 조선왕조 건국일 이런 부분들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좀 즐거운 또 이야기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요일도 좋네요. 월요일이네요. 뭐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네. 예, 뭐 날짜가 9월 22일. 좋은데 근데 그날 이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 그러냐면 수리 보수나 이런 건 하고 있나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뭐 그날 안까지 예. 여러 안에 정비가 다 끝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고 또 이게 우리가 변통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날로 이제 크게 잡았지만 현실적으로 작업이 늦고 보안 문제가 좀 취약하고 하면 그 뒤에 다시 날짜를 연기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시면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은 뭘로 쓰면 될까요? 용산 대통령실은 다시 굉장히 중요한 기지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다시 중요하게 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긴 뭐 국방부 뺏겼다가 더 좋게 만들어서 돌아가면 그 보상도 되긴 되겠는데 일단 돌아가게 되면 그 지금은 이제 집무 중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그 앞에 파묻었다는 뭐 이상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 좀 다 일단 다 제거를 해야죠. 이제 그런 진실을 밝혀야 돼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뭐 이야기할 건진법사의 그 일광사 그리고 아마테라스 사당 혹은 아마테라스 굿당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제가 충격적으로 좀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그 대통령 선거 외에 지금 첫 방송입니다. 그 전에도 대통령 선거 시작하면서 한 번도 방송을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방송인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재미난 이야기도 더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대통령실 만찬에 갔다가 만찬장에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네. 그 대통령 바로 뒤에 병풍이 있었습니다. 네. 그 병풍이 이제 궁중연해도를 병풍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궁중연해도의 병풍에 거의 뭐 95% 이상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연해도입니다. 네. 근데
왕비가 주인공인 연애도인 거예요. 그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왕비가 주인공으로 있는 연애도 자체를. 그런데 제가 옛날 작품일 거 아니에요. 옛날 작품을 이제 모작해서 똑같이 복제해서 갖다 놓은 거죠. 아하. 예, 복제품인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걸 이제 갖다 놓은 거죠. 보통 이제 그 국회 안에도 국회의장 뒤에 뭐 이렇게 기자회견 할 때 예. 보면은 그 여러 병풍들 이거 예. 다 우리 저 조선 왕실 유물들을 복제해서 갖다 놓은 것들이거든요. 국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대통령실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들인데 왕비를 중심으로 하는 병풍이더라고요.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 조선시대 왕실문화라고 하는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그래서 그 왕비가 중심이 되는 연애도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리지 않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제 그걸 좀 여쭤볼게요. 왕비가 중심이 된 연애도 그림인데 원래 왕비가 중심이 된 연애도 그림이 있던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왕이 중심이 된 연애도인데 왕비가 중심인 것처럼 새로 그려서 가져왔다는 겁니까? 왕비가 중심이 된 연애도인 거죠. 그걸 찾아가지고 처음부터. 그걸 카피를 한 걸 갖다 그렇죠. 놨다. 그런데 왜 제가 깜짝 놀랐냐면 제가 그때 그 만찬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야, 역시 김건희다. 아하. 이 장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V1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네요. 그런 장소다. 그랬더니 뭐 대통령님이나 뭐 거기 수석들이나 그 이제 사실 뭐 뒤에 있으니까 있나 보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예,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또 역사를 공부했다고 해서 그걸 다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이걸 꺼내는 이유가 바로 일광과 아마테라스와 건진 김건희하고 연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거는 건진이라고 하는 이 전성배 사실은 정말 무속인이죠. 예. 이 무속인이 승려를 가장한 그러니까 충주에는 일광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무속 국당인데 그것을 일광조계종이라고 하는 불교적 내용으로 변조를 한 겁니다. 사기를 친 거예요, 좀.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집안에 법당인 것처럼 하고 비밀법당을 만들어 놨다는 예. 거 아닙니까? 예. 사진이 있으면 한번 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마테라스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아마테라스라는 게 일본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아닙니까? 지금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이 여신이에요, 여신. 태양의 여신입니다. 이 태양의 여신인데 그러면 건지는 저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거죠. 일광. 예. 일광이라는 게 일이 날일자. 날일자고 예. 빛 아닙니까? 예, 휘갈이. 예. 그러니까 아마테라스는 태양의 여신이에요. 태양의 예. 여신. 태양신입니다. 그럼 이 태양신이 한국에 존재하는 태양신은 누굽니까? 김건희인 거죠. 여신이고 여신. 태양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이게 이제 뭐 김건희가 무조건 태양신이다라고 100%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생각은 그렇게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놀란 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친일화되어 있느냐. 제가 어제도 뭐 이렇게 그 뉴라이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먼저 좀 꺼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일본이 현재의 국가를 안정시키게 발전한 기본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부터입니다. 예.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덤이 일광사예요. 오. 전 직접 가봤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덤 유골이 있는 사당이 일광사입니다. 똑같이 일광이에요. 이 일광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일본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장 상징화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지난번에 부산에 가서 식사했던 데도 일광 횟집 아니에요? 일광 횟집이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도 그 일광횟집 있었을 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저거 봐라. 내 저 일광횟집, 내 일광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당이 일광, 아마테라스 일광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정말 무서운 세력들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뭐 방송에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또 현역 국회의원이 또 너무 과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건희를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사교 집단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다. 있었다고 봐야죠. 예, 저는 그것이 바로 그 일광사, 뭐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건진법사와 김건희가 그 비밀의 방에서 중요한 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공간 안에서 뭔가 일종의 굿 같은 그런 재래 의식을 행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 집단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추측을 해본다는 거죠. 건진 집에서 관봉권 5천만 원도 발견되잖아요. 다 그런 거 다 나오는 거죠. 듣지도 않은 거.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그 CCTV 그 일대를 좀 제대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 저는 정재계 관료들 내지는 당시 극우 세력들 그리고 내란 세력들이 그곳을 분명히 다녔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저는 해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일광사의 문제를 단순하게 비밀의 방 혹은 뭐 사이비 무속 집단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의 친일화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다시 이 제2의 매국행위, 그러니까 제2의 을사늑약을 만들려고 하는 이 집단들이 비밀 장소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좀 무리하게 추측을 좀 해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공도 그렇고 건진도 그렇고 또 노상훈이라는 친구도 그 점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지금 주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사이비 무속 집단이,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사이비 무속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이 건진이 신천지하고도 상당히 가까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신천지 통일교 예.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한국의 그 우파에서 친일 집단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리박스쿨 그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 리박스쿨의 청문회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친일 우익 극우화거든요. 근데 이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라는 책 보게 되면 그 책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당시에 일진회가 한국과 일본의 병합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병합을 요구하는 게 더욱 커져서, 그래서 그 맥락 사이에 보면 일본이 어쩔 수 없이 병합을 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군사적 강압 그리고 힘에 의한 논리로 우리를 갖다 강제로 병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이 일본에 병합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병합된 거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서술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문회 때 그 얘기를 꺼냈어요. 리박스쿨 청문회 때 그 얘기를 꺼냈는데,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세력들이 실제로는 을사늑약 이후에 계속 친일 세력들이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들이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민특위도 해체시키고 국회의원들 뿌락치라고 해서 다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나서 친일 인사들이 대거 등용돼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걸 다 장악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등장을 했지만 행정부의 권력만 장악했을 뿐이지 사법부와 입법부 혹은 나머지 정치 권력의 모든 권한들은 아직도 저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친일 세력들이 하나의 상징적 90점으로 다시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일본의 태양의 여신을 숭배하는 비밀 조직을 만들고, 그 비밀 조직 거점을 통해서 세력화를 해나가고, 그것의 중심 인물이 일종의 김건희를 과거 신라,
시대에 보면 신궁이라는 게 존재하죠. 신궁의 여사제와 같은 역할을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아직은 뭐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런 추측을 제가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그러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태원 참사 때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사진 한번 좀 띄워봐 주십시오. 저런 일본식 옷을 입고 의식을 치른 일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저건 뭡니까? 저게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아하. 있는 거죠. 저는 그때 당시에 그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검은 리본, 이런 부분들이 당시 근조라고 하는 글씨를 쓰지 않는 그냥 검은 리본을 매게 하거나 어떠한 위패에 이름을 쓰지 않게 하는 위패를 두게 하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겁니다. 정말 소름 끼치네요. 어떻게 갑자기 저 슬픔의 공간 안에서 일본 사제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싹 걸어갔다 사라지냔 말이죠. 저것이 다 저 문제까지도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반드시 밝혀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그 건진 그 집에 보면 이렇게 그 2층 거실하고 큰 방에 이렇게 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저 불상은 이제 비로 잔화불인데 예. 저 비도 잔화불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는 보여주기 것이고 용도. 실제는 저것까지는 예.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저 비로 잔화불은 우리가 법신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이제 불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것까지 보여주면 저 모습을 보면은 이제 뭐 충분히 불당이구나. 불당이구나. 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다가 실제 진짜 공간 아마테라스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아마테라스. 예, 이거는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더 뭐랄까 제대로 저기 되는 거 아닙니까? 규모도 더 크고. 그럼요. 이 아마테라스는 일본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태양신이고 실제로 일본 사람들 이 극우화된 뉴라이트 사람들한테 일본이 신공왕후가 바다를 건너서 지금 그 가야를 쳐가지고 임나 일본부를 만들었다. 그 이야기가 일본 서기에 있는데 이게 조작된 내용들이죠. 근데 그때 신공왕후가 바다를 건널 때 임신 9개월에서 아이 낳기 직전이었는데 저 아마테라스한테 기도를 해서 아기 낳는 걸 유보해서 마침내 그 한반도를 점령하고 돌아가서 아기를 낳아서 황제를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인데 저런 내용들을 바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수도 서울 안에 그걸 만들어 놨다. 그리고 저 내용이 저는 충주 일광사 예. 그 충주 일광사를 저는 아주 샅샅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거기도 압수수색 했잖아요. 예, 압수수색을 했고요. 근데 지난번에 작년 말에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 압수수색 했잖아요. 압수수색 근데 했는데 그때 저런 거 안 나왔잖아요. 저는 제가 봐선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걸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덮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내란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검찰이 그걸 갖다가 접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건진 휴대전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김건희는 왜 빠졌을까요? 글쎄요, 저는 또 다른 대포폰으로 연결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예, 그 사람들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천암전환과 뭐 이것만 가지고도 통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보통 내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기 아니죠. 예,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입니다. 음모론의 대가들인데 그런 비밀 회합과 비밀 통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존재했을 텐데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또 특검의 임무이기도 한 것이죠. 참. 지금 저런 걸 다 밝혀내야 되는데 윤석열이 꼼짝 않고 지금 버티고 있고 오늘 재판에도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냥 자기 무덤 파는 겁니다. 예. 저 어떻게 끄집어낼 방법 없을까요?
아니, 왜 없겠습니까? 대한민국 공권력이 그것도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아휴. 제가 제 말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윤석열은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정말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 마지막까지 허풍선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냥 두게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텐데 그 다음 주쯤 잡으러 가면 바로 끌려 나올 겁니다. 하여튼 반성이라고는 김건희랑 같이 딱 빨리 그 집어넣어놓고 나라가 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새로운 나라의 예. 시작입니다. 예. 이제 어두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밝은 이야기 하나만 예.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열기로 됐지 않습니까? 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객체국으로 선정됐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강대국을 선언하는 거죠. 아. 예. 그 유네스코는 유엔이 만든 교육문화과학기구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가입을 해서 그 나라의 교육과 문화예술 그리고 과학의 창의적 발전을 이렇게 도모하는 기구죠. 유네스코의 총회 개최국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저도 유네스코 위원입니다. 예, 대한민국 국회에서 2명이 이제 유네스코 위원인데 제가 위원이고 저는 1999년부터 대한민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30대 초반부터. 예,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고 또 제가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당시 유네스코 등재할 때 역할을 좀 했었고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2004년에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할 때 제가 위원으로 직접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유네스코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좀 가고 싶었는데 이제 좀 저희 여러 일들이 많아가지고 저 문체위에 있는 조계훈 의원이 이제 다녀오셨죠. 저는 유네스코 전문가로서 또 제가 특히나 문화유산과 관련된 오랫동안의 연구와 또 관련된 일을 해왔고 또 문화유산 콘텐츠 강화와 관련된 일을 해왔는데 이 일들이 내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총회에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큰 쾌거이다. 실제로 유엔에서 바라볼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과, 특히나 작년 12월 3일 그 계엄, 내란 세력을 극복했던 수많은 민주시민들의 헌신적 노력들, 이 노력들이 세계 민주주의 사회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혁명적 일입니다. 이건 정말 그 프랑스 대혁명 이상으로 버금가는 민주시민 무혈혁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시민의 문화적 역량 그리고 민주주의적 성숙된 역량 이런 것들을 유네스코가 인정했고 그래서 내년에 유네스코 총회를 열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가 또 처음으로다가 경주 불국사 석굴암부터 시작해서 종묘 세계문화유산으로 첫 지정이 된 것이 1995년이거든요. 딱 30년 되네. 예, 딱 30년 되는 것을 또 기념해 주는 측면에서 이번에 선정이 된 것이고 의미가 있구나. 내년에 이제 그 중요하게 이제 48차 유네스코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반구대 암각화도 이번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 14, 15가지가 아마 될 겁니다. 제가 조선시대 이제 산사 그다음에 한국의 서원 예, 그 다음이 이제 이번 반구대 암각화가 된 것이고요. 조선 왕릉 세계유산 등재될 때도 제가 좀 참여했었습니다. 이번에 반구대 암각화는 제가 처음 간 게 대학 2학년 때 겨울방학입니다. 예. 예, 봄, 여름, 가을은 볼 수 없습니다.
물에 차 있거든요. 물에 차 있으니까, 예, 차 있어서 잠겨 물이 있으니까. 빠지면 이제 그때 보는 아하. 거죠. 그래서 그때 보면서 참 옛사람들이 이렇게 바위에다 새겨놓은 것들, 그리고 그 재미난 게 말입니다. 반구대 암각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예. 그 신라 화랑들이 왔다 간 거 다 써놓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옛날 그 우리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때 그때 인물들만이 아니라 신라 화랑들이 거기 가서 무예 연습을 했거든요. 거기 그 일대 가고. 그럼 옛날에는 거기에 물이 안 차 있었나 보죠? 물이 그때는 아마 덜 차 있었겠죠. 아이 2000년 전, 3000년 전 시대 지형이 많이 바뀌었겠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물이 차 있었으면 거기에 그렇게 암각화를 못 그릴 못 거 아니에요. 그렸죠. 못 그렸고, 그리고 또 신라 시대 화랑들이 만약에 거기서 새길 정도면 겨울인데 겨울에 예. 가서 수련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그러지 않았을 달랐을 것 거라고 같다.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그래서 신라 화랑들이 나 여기 왔다 갔다 이런 걸 이제 새겨 놓습니다. 그런 것까지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그 예전에는 방구대 암각화를 탁본을 해가지고 예. 갖다 놓은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선생님도 집안에 방구대 암각화가 탁본돼서 크게 있었는데 오. 돌아가시면서 어디 기증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댁에 가서 한번 딱 봤었었는데요. 예. 그래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은 마모되고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잘 좀 보존을 해야지. 자, 그 보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전에 그런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썼는데, 근데 그런 방법보다 그냥 자연 그대로 벌써 2000년 이상을 자연 그대로 상태에서도 잘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신경 쓰면은 아마 반만 년 이상 또 예. 영원히 보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 또 유네스코 유산위원회 위원이신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제가요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도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할 만한 것이 하나 있다고 맨날 자랑하는 게 우리 정어련들의 댓글방입니다. 아, 예. 이렇게 아름다운 소통의 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는 그 세계 유산위원회가 있고, 예. 무형유산위원회가 예. 있고, 기록유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각 독립적 위원회인데, 이거는 이제 기록유산위원회로 예. 이번에 같이 북한 금강산도 세계유산 등재됐습니다. 같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금강산이 세계유산 등재된 걸 기념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해야 된다라고 예. 강력하게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살면서 금강산, 백두산, 개성, 평양 다 이렇게 좀 묘향산까지. 요양산까지 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김준혁 의원님 뵈니까 아주 많이 배우고 또 훈훈하기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또 예.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는 언제 부를까 궁금하고, 김건희도 곧 구속이 되겠죠. 그런데 건진 법사라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상당히 관심을 모으는 게, 지난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못 찾았던 비밀 공간 이런 게 나왔다고 그래요, 안진걸 소장님? 네. 그 지하에 그렇게 큰 비밀 공간이 있다는데 네. 보통은 압수하면 싹 다 뒤져보는 거 같고 저렇게도 예. 지하 차고 쪽이죠. 예. 그리고 갔더니 지금 현재 확인된 것은 저 아마테라스상 일본신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건진 이 일당이 율광 횟집 예전에 있을 때도 그때 화제가 됐는데 그 남묘회 호랑개교 남묘 호랑개교. 예, 그게 이제 불경의 일부인데 예. 나무 아비타불 할 때 나무가 이제 남묘 이렇게 하는 건데 일본의 특정 주술 종교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추측이 엄청 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저는 검찰이 저번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윤석열 한동훈 파들이 다 장하고 있을 때니까요. 그렇게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게 이제 비밀 공간이라고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저 건축물 대장에도 보면은 지하 1층 있고, 그 다음에 1층, 지층, 그 다음에 2층 이렇게 있는데요. 그 압수한 장소를 특검이 살펴보니까 이게 지하 1층이 있는 거를 왜 여기는 왜 수색을 안 했지? 이거를 확인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간다고 사실은 이미 압수수색이 지나간 그 자리에 안 갔던 장소라도 뭘 발견한다기보다도 이거를 확실하게 해두려고 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특검이 들어가니까 사진도 공개되지 않습니까? 저게 어떻게 비밀 장소입니까? 저걸 어떻게 남부지검에서 모르고 안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부러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왜 남부지검에서 저 장소는 일부러 안 했을까? 저 장소에는 무엇을 보관했을까? 저 장소에는 사실 저 법당뿐만 아니라 뭐 받은 뭐 금품이 보관돼 있다고도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저 아마테라스, 예. 아마테라스가 뭐 저도 사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았는데 일본의 그 황조신이라고 합니다. 황조신, 네. 태양신, 그래서 일광, 그래서 건진도 일광 조계종이에요. 이게 불교가 아니고 일광, 그 태양신 조계종인 거예요. 예, 조계종 아무 상관이 아무 없네. 상관없지만 자신이 그냥 조계종 갖다 붙인 거고 예. 사실은 일광이라는 거고요. 저 일본의 황실의 그 신이라는 거기 때문에 일본 황실의 신을 모시는 거예요. 신사에 가면 모시는 그 일본 황실을 모신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사실 뭐 이게 그냥 일본의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는 점. 신화의 주신, 우리나라로 치면은 단군 정도 되겠죠. 단군 신화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세운 단군 신화가 있으니까 단군을 뭐 일본에서 아예 그냥 법당을 차려놓고 받들어 모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그 건진법사의 그 이 정도면 숭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이 정부가 왜 그렇게 일본에 그렇게 꼼짝을 못했을까? 김태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사과를 계속 받는 것도 지치지 않냐. 사과를 계속 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해가지고 뭐 어찌나 일본을 숭상했는지 저는 이런 게 다 드러나는구나. 이제 하나씩 짜맞춰진다. 아, 일광조계종, 일본 태양신, 아, 일본 숭상 다 맞춰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광, 건진, 일본, 김건희, 윤석열 친일 이런 것들이 참 다 연결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김건희와 윤석열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종의 심기경호,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걸 다 끌고 가는 그거였는데요. 저는 아까 특검 얘기 잠깐 하나만 드리자면, 특검이 저렇게 건진법사 가가지고 이제사 털고 이게 아니라 당시에 남부지검에 왜 가서 슬렁슬렁 했는가. 당시에 남부지검에 있었던 검사와 남부지검장 이들을 오히려 특검이 불러다가 예. 저는 굿줄을 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웅 전 의원이 한 얘기, 그게 검찰 정치 왜 실패했느냐. 본인은 두 가지 때문에 망했다고 봤다 이렇게 얘기했더만요. 하나는 조국 털털 털면서, 조국 가족을 끝내 털면서 마지막에 딸인 조민을 기소까지 하는 거, 이건 정말 이건 보복 중에 보복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지도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가 김건희에 대해서 저 샤넬백 수령 관련이죠. 조사하러 장성동에 있는 경호처 건물에 들어가면서 검사들이 휴대폰 알아서 반납해놓고 가서 신용만 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검사 출신인 김웅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전 남부지검에서 저 건진법사의 지하 공간이라는 거 그냥 눈 감고 들어간 건, 아, 이 지하 공간에 뭐가 있으니까 여기는 아예 들어오지도 마라고 미리 건진법사와 그 일당들이 남부지검 수사관들, 검사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 거다, 이런 억지 소리도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특검이 다 남부지검을 털어라. 짜놓고 하는 거죠. 뭐, 야, 검찰, 너네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금감원, 너는 주가 조작 이렇게 해서 막고, 심지어 구치소장까지, 야, 만약에 수 틀려서 들어가면 네가 잘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구치소장까지도 미리 박아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구치소장 보낼 때 누가 보냈습니까? 그때 구치소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해요. 근데 그때 박성재가 탄핵으로 직무정지돼 있기 때문에 김서구예요? 김서구 법무차관이 임명을 했을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모셔라. 어떻게 모셨을까요? 정말 극진히 모셨겠죠. 그걸로 계엄을 일으켜? 특수부대를 동원해?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까지 해? 아무리 미쳐도 이유가 너무 약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설명이 안 되거든. 그렇죠.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 반역을 일으킬, 군사 반란을 일으킬 정도의 어마어마한 게 있어야 돼요.
윤석열 씨가 지난 대선 때 대선은 최고의 패밀리 패밀리 비즈니스. 아, 결국은 비즈니스구나. 김건희. 이거 얘들은 마피아다. 23년도부터는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해먹자. 이제 23년 7월 달에 이게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쌓였던 게. 23년 1년 동안 엄청난 마피아 사건들이 막 진행이 됐고, 그래서 23년 연말부터 비상계엄이 준비가 되거든요. 이런 너무나 어마어마한 범죄를 덮어야 되니까 저는 이때 이미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았다. 계속 미친 짓. 7월 달에 김건희 소환은 무조건 할 겁니다. 왜 7월이냐?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 너무 많으니까 국민들이 뭐 헷갈리고 이거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큰 그림을 봐야 되잖아요. 예, 항상. 우리가 이거 지금 기자분들도 저한테 전화 와서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기자분들도 뭐 이건 뭐 깊이 있게 따라가다 보면 절대로 그 무슨 사람 이름 뭐 등장하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기자들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수요일 날 배공개 정치일보지 봐라. 그러시면 돼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요 나오는 패널들도 저한테 물어보면 예, 배군기 정의리에서 내가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예. 큰 그림이 우선 모든 국민들이 궁금한 게, 아니 어떻게 아무리 뭐 김건희 수사를 덮는다 뭐 등등이라 하더라도 그걸로 계엄을 일으켜? 특수부대를 동원해? 그리고 북한에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까지 해? 아무리 미쳐도 이게 이유가 너무 약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설명력 있는 거는 작년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니까 명태균이 하고 이렇게 김건희가 소통을 많이 하면서 무슨 인사에 개입을 뭐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거를 덮으려고 했구나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거 해봤자 김건희 징역 2, 3년밖에 안 나와요. 또 지는 민간인이고 지 남편이 중요하고 예. 이거 가지고 윤석열이도 그래도 검사를 평생 한 사람이 이런 짓을 해? 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 반역을 일으킬, 군사 반란을 일으킬 정도의 어마어마한 게 있어야 돼요. 그걸 덮기 위해서였다. 해야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파리 보고 대포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사람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그림이 보인다. 뭘까? 자, 예. 그래 백혜령 경전이 나와서 말씀도 제가 다 종합해서 이거는 애시당초 윤석열 씨가 지난 대선 때 대선은 최고의 패밀리 비즈니스. 저는 그때 그 이야기 듣고 약간 이게 무슨 뜻인가? 저 사람 약간 미친 거 아니야? 패밀리 비즈니스란 말을 저는 정치인한테 처음 들어봤거든요. 검색에도 안 나와요, 무슨. 결국은 비즈니스구나. 지금 와서. 그러면 김건희. 이거 얘들은 마피아다. 그러니까 마피아, 국가를 가지고 돈 해먹는 이렇게 마피아라는 관점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 그러면 2022년 3월 9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2개월 동안 인수위죠? 예. 그때부터 지금 보도에 의하면 통일교 윤영호 씨 예. 3월 22일 날 뭐 그 사람 주장이지만 독대를 했다 윤석열이 하고, 그리고 건진법사가 끼어서 이제 캄보디아 ODA 자금 지금 보면은 뭐 30억 불 거의 4조를 쏜다는 둥 뭐 하면서 이제 김건희한테도 고가 다이아 이제 2022년도에 돈 해먹는 거는 건진법사 통일교가 이제 덩치가 큽니다. 근데 이거는 잘 안 됐어요. 자, 한 해가 바뀌면 제가 이명박 박근혜 때 보면 처음에 1년 차 때는 뭐 이게 경험이 없으니까 버벅거려요. 2년 차 되면 눈에 보이거든요. 해먹는 게.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실세 그룹들 주변 사람들이 해먹어요. 그게 이제 3년 차부터 나오고 4년 차 때 터져 나오죠. 그러고 레임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패턴이 똑같거든요. 23년도부터는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해먹자. 그래서 마약도 1월달, 23년 1월달부터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냥 프리패스, 그냥.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1월달부터 준비가 됩니다. 지분을 서로 막 교환하고 해서 5월달에
원희룡이가 등장하고 또 추경호도 등장하고 7월 달에 이게 부부가 어쩌고. 자, 7월 달로 가죠. 마약도 7월 달에 자수하는 사람이 이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이 나라 망한다. 하니까 백경정이 큰일 났네. 자, 이제 23년 7월 달에 이게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쌓였던 게. 그런데 그때 집사 김여성이 또 내가 빨리 해먹고 가야지. 예. 그럼 그 친구가 40매덕 원을 뭐 먹었다. 그런데 40매덕 92억 원이 영역비로 나갔다는 거잖아요. 영역비는 다 해먹는 거예요, 그냥. 영역비 이거 다 조사하고 있겠지만, 그거 다 컨설팅비 이런 거. 원자재가 안 드는 변호사 컨설팅, 그럼 합해서 한 130억, 140억 원은 해먹은 거예요. 나머지 50억은 여러 필요 경비에 썼을 거고, 이제 그거를 나눴겠죠. 김여성이는 피렘이니까, 걔는 한 20억, 30억 먹었을 거고, 이제 나눠서 이렇게 먹었을 거고, 이제 그것도 2023년 7월 달에 먹고 도망. 예. 집중적으로 이제, 그리고 이런 많은 비리들이 전부 밖으로 이제 새 나오거든요. 이 관련자들이. 그리고 검찰도 또 마약도 덮었다? 그때 이미 저는 중앙지검의 모 검사로부터 들었어요. 이 심각한 게 형님이 있습니다. 예. 그 저는 그때 솔직히 못 믿겠더라고, 마약은. 예. 그러면 자, 23년 1년 동안 엄청난 마피아 이 사건들이 막 진행이 됐고, 이제 연말이 돼 가니까 이 많은 게 막 밖으로 탁 새거든요. 이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주가 조작은 제가 23년도 가을부터는 너무너무 많이 듣게 됐고, 이 윤석열이도 아니까, 김건희도, 야, 이걸 근본적으로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특히 마약 이런 거는 너무 큰 거니까. 그래서 23년 연말부터 비상계엄이 준비가 되거든요. 예. 지금 보도에 하면, 드론 이런 것도 그때부터 준비가 된 걸로 보여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 이게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뭔가 방문도 하고, 김태효도 HID 이런 데도 방문도 하고, 어쨌든 23년 연말부터 영구집권이라는 거를 저는 생각했다고 봅니다. 이런 너무나 어마어마한 범죄를 덮어야 되니까, 김건희 한 명이 아니고, 네. 그리고 24년도가 되고, 이제 총선도 4월 달에 다가오니까 또 큰 거를 또 국민들 눈을 속여야 되니까 또 뭔가 지시도 받아야 되니까 의대 정원 2,000명을 저는 터뜨렸다고 봐요. 2,000명이라는 게 지금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네. 미쳤다라고 다 생각했는데 그런 미친 짓을 하니까 또 국민들은 잘 몰라가지고 오 잘한다 의사들 때려 죽여라 그랬잖아요. 민주당도 잘한다 그리고 니네들끼리 싸워라. 저런 2,000명 그러니까 제가 바로 소송해가지고 5월달, 6월달에 그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근데 왜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저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런 미친 짓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정언이 놓은 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그때 이제 3월 말에 안가에 갔더니 술이 떡이 돼가지고 의대 정원했더니 이 전공의 이것들이 다 나가고 의료 대란이 나고 이놈들 때리 잡아야 된다 하면서 비상계엄을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잖아요. 3월 말 4월 초. 그리고 총선으로 갔는데 완전히 대참패했잖아요. 이제는 진짜 이거는 이제 결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더 구체적으로 했을 테고, 그러고 우리 국민들이 경악할 만한 사건이 6월 달에 총선 끝나고 6월 달에 대왕고래예요. 우리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상용이 된다. 그 미친 짓을 윤석열이 직접 나와서 얘기했잖아. 직접 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제 산업자원부 그 담당했던 2차관, 에너지 2차관이 제 행정고시 동기고 너무너무 친한 후배예요. 그래서 제가 그놈한테 너 임마 100% 깜빵가. 너 그거 지금 방어하려고. 2차관이 나와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다. 또 설쳤거든요. 최나무. 예, 걔도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어쨌든 진짜 다 미친 짓이잖아요. 이런 게 다 왜 그런 거를 대통령이 또 한다고 그리고 그냥 도망가다시 던지고 나가버리고 저는 이때 이미 정신 상태가 저는
온전치 않았다. 예, 계속 미친 짓. 그러면서 9월달 가서 바로 명태균 게이트가 또 터졌잖아요. 예, 육성이 나왔잖아요. 예, 내가 그 상현이한테 뭐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내가 상현이한테 말할게. 육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이제 김건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6월달, 7월달부터 무인기, 아파치 헬기 이 작전들이 막 시작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북한 공격을 유도하는 이제 이 명분을 만들자 라고 집중했는데 그 북한이 안 쏘건 거죠. 도대체 윤석열 이자는 머리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뜯어보고 싶으네요. 자, 그러면 아까 그걸로 다시 돌아가서 2022년 7월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맛을 좀 보기 시작했을 때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피아 집단의 이제 22년 1년, 그 다음에 23년 한 이제 1년 반 정도 이제 23년 중반쯤 예, 되잖아요. 예. 이때쯤 되면 이자들이 벌인 이 마피아 이 범죄가 너무너무 이제 많았고 이게 거의 이제 피크에 오른 그러니까 그때 2022년 7월은 피크가 아니고 23년. 그러니까 23년. 아까 저 일어났던 게 다 22년 7월 아니에요? 23년. 23년. 네, 취임한 게 22년이고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때쯤 이제 막 그 말하자면 이제 비등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네요. 이제 해먹을 수 있는 게 눈에 보이고 막 보이는 거지. 네. 그때가 그때가 피크입니다. 원래 예. 2년 차 때 해먹어야 돼. 대목이네. 네, 그렇죠. 딱 대목장을 본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년 차가 되면 또 이렇게 실세 그룹이나 이런 게 바뀌거든요. 야, 근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는 맨 처음에 특검이 이렇게 하면 그 시간 안에 뭐 다 해갔지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현재 특검의 기간 가지고 충분히 밝힐 수 있을까? 약간 그 점도 걱정되고 제가 요즘에 지금 강조하는 게 3대 특검 가지고도 부족하다. 집사 게이트 특검 만들어야 된다. 마약 특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집사 게이트 특검이 필요한 것도 지금 법원에서 압수수색 기각을 한 것도 특검 대상이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는 특검 만들어야 된다는 데에서 뭐 절대적으로 저도 찬성하고요. 근데 이제 뭐 자꾸 또 특검 말고는 방법이 없냐? 예. 그거는 이제 중앙수사청, 중수청이 이제 만들어지면 수색 이후에 만약에 발족이 되면 중수청이 이제 한국 FBI니까 큰 예, 사건. 예. 여기에 이제 청장님 훌륭하신 분 또 임명해서 여기서 또 해도 뭐 되죠. 지금 특검은 어쨌든 연말까지 하는 거고. 예. 이 시간은 내년에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수사는. 그거는 중수청이 하는 것도 뭐 방법이겠다.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지났어. 질문하신 게 뭐였던 지 까먹었네요. 조금 전에. 그 두 가지 질문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네. 7월인가 네. 하는 거 하고 그 전에 질문 드렸던 거하고 두 가지인데 오늘 뭐 이렇게 그 부분 왜 증권금융인가에서 시작된 얘기였거든요. 증권금융이 왜 들어갔는가는 이제 확실히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김건희가 뭘 노렸는가도 됐고 이제 그러면 일단 이제 김건희 특검이 원희룡, 김건희 이렇게 이제 불러서 또 그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양평고속도로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그 부분을 좀 놓친 측면이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점을 잘 지적을 해주셨고 아무튼 이러이러해서 김건희 딱 구속되는 걸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예언하실 때 이번 주 원희룡 다음 주 김건희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원희룡이 좀 늦어지니까 그러면 김건희 구속도 좀 늦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굉장히 진짜 빨리 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 근데 특검팀도 김건희 구속을 겨냥을 당연히 하고 빨리 하려고 하겠죠. 예. 근데 이제 영장이 계속 쉽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변수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 7월 달, 그리고 7월을 넘기더라도 8월 한 첫째 주 정도까지는 김건희 일단 7월 달에 김건희 소환은 무조건 할 겁니다. 7월 달에. 예.
소환을 김건희는 돌려보내고 예. 한 차례 정도 더, 왜냐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선 큰 거 한 2개 정도를 한두 차례 소환 조사하고 구속영장으로 들어간다. 이제 소환은 7월 중으로 저는 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월 안에 구속시켜야지요. 네, 뭐 구속까지 하면 더 좋고. 더 그리고 그렇죠. 참 제가 조금 전에 깜빡했던 게 생각났는데 그 영장이 기각된 거 집사 게이트. 예. 이제 그게 지금 나오는 그 법원의 논리는 지금 김건희 특검 법에 이런 거 수사한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해당 사항이 없다 그거잖아요. 예. 이 집사 김예성 씨, 이 사람 계좌 터는 거, 이 해당 사항이 없다. 돈을 쏜 뭐 기업들, 카카오, 뭐 이런 거, 이 해당 사항이 없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누가 영장을 기각했는지 예. 모르겠지만, 여기 다 있어요. 이 전형적으로 김건희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한 것, 서로 의심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되고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인지한 사건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 집사나 이런 친구가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에 또 협찬하고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코바나 컨텐츠가 뇌물성 협찬을 받은 사건 이거 다 있거든요. 자, 그런데 좋았어. 자, 중앙지검에서 기각하면 남부지검으로 가면 돼요. 남부지방법원. 이거 지금 말씀드렸지만 한국 정권금융이 핵심이고 이 모피아 게이트가 핵심으로 보인다. 그러면 한국 정권금융 이거를 딱 찍어가지고 지금 그 밑에 기초조사는 다 돼 있을 테니까 보다 더 좀 세부적으로 찍어서 중앙을 빼고 남부지방법원은 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모피아 이런 걸 잘 알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정권금융 피의자는 모피아 윤창호 씨 또 그 실무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넣으면 나오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다시 추가로 조사를 붙여서 중앙지법에 넣어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걸 특검이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안백이 생겼으면 돌아가는 길을 찾으면 되니까. 예. 아니 뭐 지난번에 특검도 이러이러함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보면요 이번에 지금 김현우 서울구치소장도 그렇고 내란의 바퀴벌레들이 도처에서 암약하고 있어요. 네. 너무나 많이. 안 됩니다. 판사들도 바퀴벌레들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80% 이상이 굉장한 보수죠. 예. 또 뭐 판사라는 직업이 보수적인 또 직업이 그 보수하고 이거 국가 반란하고 어떻게 같아요? 극우적인 거지. 예.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재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까지 한 5년 가까이 걸릴 거예요. 이재명 정권 임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끝날 겁니다. 박근혜 그 재판은 이거에 비하면은 별거 내용이 적었는데도 예. 거의 횟수로 5년 걸렸거든요. 제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 기업들한테 돈 뜯어낸 거 제가 예. 다 돌려줬어요. 삼성부터 어. 한대까지. 어. 예. 그러니까 그 이재용이나 저한테 엄청 잘해야지. 그거 뭐 좀 돌려줘야죠. 네. 그런데 그거는 여기에 비하면은 세 발의 핀데도 횟수로 5년 걸렸는데 이거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 뭐 또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끝난 이후에도 재판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예. 마약 사업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아무튼지 그 큰 것 딱 하면서 바퀴벌레 대박멸 요 기간도 우리가 한번 좀 잡아봅시다.